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SBS 아시는 그 SBS는 아니고 SBS 계열사인 SBS 미디어넷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SBS 비즈란 경제방송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소개했지만 그 사학과를 나왔는데 저 친구가 상당히 공부 잘했고요. 저 친구는 장학생이었고 저는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긴 했는데 대학 가서 한눈 판다고 딴 거 한다고 그랬지. 어쨌건 뭐 이제 그 졸업한 뒤에 학문의 길을 걷지를 못하고 이제 취직하고 살면서도 역사 이야기는 좋아하고 전 역사 전문가는 그래서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 이야기는 좋아하고 또 많이 어디가 쓰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시사일이란 잡지에 딸에게 들린 역사 이야기라고 이제 한 5년간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범죄를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낸 게 이건데 요 책 50가지 이야기를 다 하긴 좀 버거우니까 네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 어떻게 넘기는 넘기는 거 지금 여기 있는데요. 예, 예, 보십시오. 저거 있는지 포인트.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범죄라는 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 좀 잘했으면 몸이 좀 날렸으면 저는 경찰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도 뭐 드라마 같은 경우 형사물 즐겨 보고요. 그러니까 PD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경찰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경찰을 제일 좋은 맛이 뭔지 아냐? 뭔가를 쫓다가 나쁜 놈을 너 누구지? 딱 하는 순간에 그때 손맛은 정말 짜릿하대요. 근데 PD도 비슷하거든요. 뭔가 뭐 이 사실을 취재를 하다가 와 특종이다 이건 내 잡았다 하는 순간의 쾌감은 되게 큰데 사실 그렇고 비슷하고 PD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현상을 갖다가 이제 많이 그 뭐랄까 취재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바닥부터 높은 데까지 다 보기 때문에 경찰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한 가운데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인류의 역사란 자체가 인류가 그 뭐 이건 뭐 기독교적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나왔고 세상에 나와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발견하죠? 이제 범죄가 생깁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결국은 이제 그 범죄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거고. 근데 또한 우리를 되게 황당하게 하기도 하죠. 요즘도 툭하면 누가 그냥 갑자기 칼을 휘둘러 삼 죽여버리고 어제는 또 어디 보라매 공원인가 어딘가에서는 뭘 끼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 성폭행가 거의 무는 상황이 됐고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우리가 뭐 대처라고 하기 뭐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밀 드류킹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사회학의 어떤 원조격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범죄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종류와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일정 수준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사회,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이거 물론 이 정리하면 천사들의 사회에서도 그 중에서 나쁜 놈은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일탈하고 뭔가 법을 어기고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들로만 된 사회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환경, 세습적인 요인 그러니까 물질, 돈이 있냐 없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집에 자라났냐 또 어떤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뭐 어떤 게 따라서 바뀌는 거고 또 사회적 영향력,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또 주위에 친구 누가 있었나, 그걸 다 따지고 거기서 그 규정받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떠나서 사회적 규칙, 법, 도덕 그걸 다 지키는 건 사실상 모든 인원이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범죄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의 범죄율은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디르켐은. 그만큼 어쨌든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즐길 수는 없지 범죄를. 피할 수 없으면 최소한 대면을 해야 되겠죠. 너 누구니 대체? 왜 이러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범죄라는 게요. 우리가 요즘 세상이 험해진 것 같죠. 되게 무섭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어렸을 때 더 심한 범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갑자기 누가 사람 죽인다고 막 놀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범죄는 벌써 90년대 나왔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한 어느 미친 놈이 차를 몰고 왕 들어가서 사람 몇을 죽이고 한 일이 있었죠. 살인 질주 사건이라고. 근데 제 말씀은 그런 식이었던 그 걔도 어떤 이유가 따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절대 옹호할 수는 없는데 나름의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떤 이런 그 돌발적인 상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저 미친놈이야라고 규정만 해버리면은 사실 결국은 우리는 그 대면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SBS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 일도 했을 때 그때 이상한 프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프로 했었습니다. 긴급출동 SOS 24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제가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프로인가 하면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서 그 촬영을 해요. 심지어 집에 몰래카메라를 달아요. 심지어는. 그래가 그걸 증거 삼고 또 자료 삼아서 이제 해결책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전 되게 반대파였어요. 이거 안 되는 프로그램이야. 말도 안 돼. 나 못해. 팀장이 불러가지고 너 해. 나 못해요. 라고 할 만큼. 무슨 이거였어. 아니, 야 남의 집 안방에 카메라를 다냐? 아무리 피해자가 의뢰한다고 해도 그럼 가해자 인권은 없는 거야? 말이 돼? 이게 제 논리였고요. 전 되게 그 끝까지 싸웠어요. 못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했던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그러니까 2005년도쯤 돼 강릉에서 여중생이 아버지를 죽여요. 술 취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아버지가 A급의 아동 학대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범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학교에서 명랑한 애였어요. 근데 일기장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는 행복한 아이다. 아빠만 술 취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술 취하면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도망갔고 애 혼자 그 감당하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하다가 애가 목을 졸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에서 고모가 나와서 증언을 해요. 우리 오빠는 죽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렸을 때 애를 세탁기 넣고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낳고 어쨌건 범죄는 범죄죠. 아빠를 죽였으니까 조동석 살인 범죄죠. 아주 중범죄죠. 근데 하지만 이제 당장 우리 그 작가가 얘기했죠. 당장 언론들은 터진 다음에 그 사건 취재하지 않냐. 근데 이런 걸 해서 한번 우리가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조금 반쯤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무서운 단어죠. 토막살인 사건. 토막이 났습니다, 남자가. 근데 발견됐는데 범인이 곧 잡혀요. 근데 범인은 그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사연은 똑같아요. 남편은 정말 그 술 처먹은 개가 됐었고 막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난처했던 거는 둘 다 자기가 죽였다고 우기는 거였어요. 엄마는 내가 죽였다. 딸은 내가 죽였다. 엄마는 거두기만 했다. 딸은 돕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경찰도 이게 누가 주범인지를 몰라서. 근데 이거 사건도 역시 겹치면 이거 결국 그거였어요. 항상 언론은 우리는 터진 뒤에 그냥 가서 뭐 사연이 어땠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야지 않겠냐. 좀 무리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건은 뭐냐면은 제가 이건 실제 겪은 일인데 여기 성북구였어요. 동네인데 이제 제보가 왔어. 한번 해보라고. 근데 아줌마 갔는데 아주머니가 체중이 한 30 몇 킬로 나갈까? 정말 해골바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를 얘기하는데 아줌마가 막 떨고 있어. 뭐 어떻게 인터뷰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나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목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상처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취하면 요런 창문을 뗀다네. 떼가지고 가운데 팡 깨가지고 목에 끼운다는 거예요. 술 취해 돌릴까 막 이질을 한다는 거죠. 아줌마는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아줌마는 그랬어요. 이 아줌마한테 아주 방송합시다 아줌마. 방송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래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줌마 이러다 1년 내 죽어. 1년 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 못한 이유는 당장 자기는 당장 고아예요. 이 아줌마는 친정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고발도 해봤었어요 남편을. 근데 벌금 나와. 그 벌금 누가 내? 마누라가 내. 애들은 자기는 도망가면 애들은 누가 지켜? 애들을 맞아. 그냥 도망도 못 가. 이혼 소송을 해? 기본 600만 원. 그냥 거기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줌마는 모르겠어. 뉴스에는 안 났지만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범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르익기 전에 한번 우리가 개입해보자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그런 괴물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괴물을 얘기하죠. 여기 어제 그 관악구에서 그냥 그 강간하려다가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놈들, 그냥 칼로 찌른 놈들. 대체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나오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 좀 해도 괜찮으시죠? 예, 뭐 제가 원래 이렇게 이 점잖은 사람이 못 돼서 대체 얘들이 왜 이런 어떤 데 이렇게 기어 나오지? 이렇게 기어 나오지? 참 궁금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SOS 할 때 한 꼬마가 있었어요. 나이가 10살, 초등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괴물이었어요. 키가 저랑 비슷한 컸는데 그냥 유리창 다 깨버리고 뚜루 패고 어른들 누가 이 형들이 뚜루 패면은 칼 들고 나와 찌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동네 형들도 야 쟤는 나 됐다 뭐 이런 녀석이었고 엄마를 또 때려요.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 오면 선생님 보고 막 욕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뭐 던지고 그러니까 가히 괴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괴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서 몇 번 이제 만나고 싸움도 하고 걔를 행동을 다 찍는데 걔의 어떤 그 이전 삶을 알기 위해서 전 동네에 갔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이상한 말 듣는 거예요. 아유 그 불쌍한 애 어떻게 됐어요? 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 마을에서는 엄마가 애를 잡는 걸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막 두루 맞고 컸고. 근데 엄마는 뭐 사연도 기구해요. 이 엄마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낳은 딸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다시 들어왔다는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거기서 컸대. 근데 거기서 컸지만 어떤 처우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컸는데 그래서 그 집안서 그냥 내쫓김 당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 결혼했는데 이 남편도 또 그런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 살는데 이제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있는 거야. 애가 있으니까 너무 애가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너무 미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 애가 울면 뚜루 팼고 심지어는 이 엄마가 고백한 거는 어느 여름날 비 오는 밤에 그러니까 엄마는 뭐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미친년이었다 그러면서 여름날 비 오를 때 애가 너무 울어서 일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묶어버렸다. 근데 그때 애가 어떻게 그걸 풀고 왔더라 집에. 그리고 나한테 그때 그랬다. 3학년 때였는데 엄마 나 크면 엄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니까 뭐랄까 걔 완전 괴물인데 이 괴물을 만든 건 누군가. 또 그 엄마만이 괴물을 만들었나. 그 아빠는 책임이 없나. 또 그 외할아버지 내가 죽은 책임이 없나. 그 당시에 또 엄마가 그 애를 딸리고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때 그렇게 뭐랄까 힘들게 살게 했던 사회는 또 책임이 없나. 근데 그 다 되는 어쨌건 우리가 보는 거는 괴물이에요. 근데 그 괴물은 결국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그대로 커가지고 그 당시 얘는 그때 우리가 일단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시켰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치료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방치되고 또 그게 컸다면, 한이 커졌다면, 지금 폭발하는 그 괴물들은 대부분 다 제가 봤던 애일 거예요. 희귀꼬마리들, 즉 지 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 사회에 자신이 없고 또 보살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 외로움과 폭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보는 괴물 되는 거거든요. 얘도 그랬죠. 근데 정말 이런 괴물들이 갑자기 언제 빡 나와서 우리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여러 괴물들은 항상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재밌는 건 이름이 헨리 하워드 홈즈입니다. 근데 홈즈는 누구죠? 셜록 홈즈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가명을 쓸 때 그 셜록 홈즈라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가명을 홈즈로 쓰는데, 얘는 미국 최초로 밝혀진 미국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차려놓고, 큰 집을 호텔 차려놓고 손님 받아가지고 손님을 다 죽였어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유명한 놈이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2년도에 경남 의령에서 그 경찰관 한 명이 총과 수류탄 들고 마을 3개를 쓸어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 한 60명을 넘게 죽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름 우범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서울 이 해병대를 나왔나? 그러니까 특등 사수였대요. 총을 잘 쐈대요.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도 채용될 만큼. 근데 역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평이 안 좋아져서 청와대에 있다가 경남 의령. 지금도 경남 의령 하면 상당한 좀 벽촌이거든요. 그 당시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의령 간다고 하면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좌천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 또 살다가 그 열등감과,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한 시작. 애인이 그러니까 동거녀가 있었어요. 근데 동거녀가 있었고, 동거녀 전에 누구한테 구애했는데 그걸 퇴짜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누굴 또 사귀게 되는데, 이 동거녀가 파리를 잡는다고 그렇게 쳤어요. 가슴을 쳤는데 갑자기 잠자다가 이 경찰관이, 이 우봉곤이가 왜 때려? 뭐야? 아, 이제 파리 쫓는다고. 너 나 무시하지? 이렇게 된 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우고 나서 이제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제 처남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처남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술 먹고는 에라 돌아버리자 해가지고 무기고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괴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기네스북에서 요즘 나쁜 기록 올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한동안 기네스북에서 올라 있었어요. 우범곤이 최단시간, 최다살상. 근데 그 기록 깬 게 저 백인입니다. 노르웨이의 그 살인마인데, 얘는 그 애들 캠프에 가가 청소년들 그 북구에는 이제 그 각종 당들이 청소년 교육을 시켜요. 정당들이. 그 노동당 캠프에 가서 섬에서 했거든요. 그 섬에 가서 애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얘는 아주 극우 인종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재미있는 건 얘가 어떤 모범 국가로 지칭했던 게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단일민족 국가 이러면서 그런 게 돼야 된다. 좀 약간 기분 나쁜 얘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놈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밑에 놈은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쇄 살인범 많잖아요. 뭐 누구지? 그 유영철이니 강호순이니. 근데 그 가운데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정남규. 이 사람은 재판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형시켜 달라고. 나는 살인 욕구를 멈출 수가 없다고. 실제로 살인도 이 사람은 정말로 살인을 위해서 이 운동을 10바퀴를 돌고 매일같이, 그리고 연마하고 촬영을,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 프로파일러들 얼굴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왜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프로파일러 얼굴. 근데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도 그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진짜 무서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끝내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를 죽이죠. 자살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근데 자, 이런 괴물들은 항상 나타나요. 근데 과연 괴물들을 갖다가 변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다.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중에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냐면은 남의 아픔과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 위인 중에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만 아까 죽이는 걸로 안 가면 이를테면 정말로 진짜 아주 냉철하게 이 회사가 잘 되려면 10명을 잘라야 됩니다. 근데 10명 그 어떤 인사과장 중에도 그 10명 그 고르려고 막 진짜 본인이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얘는 마누라 애 낳는데 으아 미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플하게 지난번에 한번 결혼을 했잖아요. 뭐 지난번에 한번 손에 입혔죠. 우리 거래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10명 아주 쉽게 곤란해요. 뭐 애 낳는 고려 안 해. 결혼 고려 안 해. 왜? 숫자가 말하는데 뭘? 근데 그런 분들 사이코패스 있어요. 제 말씀은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쟤는 괴물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얘기 나왔던 여기도 살인 그 질주 사건. 걔는 약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건 당 무슨 범죄 이유가 되는 건 아닌데 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서 있기만 하면 돼. 나이트 기도. 그분 돈 줄게. 하겠니? 할게요 형. 서 있었는데 운도 나쁘지. 몇 시간 만에 쫓겨나요. 사장이 오는데 어서 옵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새끼 뭐야 내보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얘도 그 와중에서 많은 범죄 저질러요. 근데 또 그의 그 이제 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굴곡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올라갔을 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굴러 떨어져. 여기서 범죄 저질러. 다시 이런 걸 많이 해요. 전과 십몇범이었지만 아주 경범죄, 이를테면 뭐 절도, 뭐 폭행 그런 거였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잘리고, 그 상황에서 얘는 좌절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를 몰고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여의도 광장을 쓸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2명이 죽었는데 다 부상이었고 애가 하나 죽었어요. 유치원생이. 근데 그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얘를 만나겠다고 나섭니다. 이 그 꼬마의 엄마는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화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의 원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한번 만나보겠다고 나서요. 그때 이제 할머니 회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멸혈 안 하는 것 같다가 억지로 해봤는데 그냥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발발 떨더라. 얘가. 할머니가 이제 그 하면서 이제 그 개를 갖다가 후원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할머니도 이제 그 자기가 약실한 걸 잘 모르셨나 봐요. 약실한 건 원래 안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가장 도수 높은 안경을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막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우리 역사 마지막 사형이었던 1997년 사형 당시에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그 몇 년간은 북한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몇 끼는 하루에 한 끼는 굶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절대로 제발 엎드려 빌어도 내가 발을 한번 씻게 해달라고 발을 씻어주면서 했다고 하고 또 어쨌건 뭐 내에서는 정말 착하게 살다 죽었다고 해요. 제 말은 그렇죠. 이 인간이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지 몰라요. 괴물일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 사람이 어떤 선한 구석을 우린 발견할 수 있었고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 왜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 노래하는 거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구절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둘 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괴물 맞죠? 그런 괴물이 어딨어? 그냥 차 타고 근데 걔 인터뷰가 그래요.
이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뭔가 움직이면 쫓아갔다. 왕 쫓아갔다. 깔아뭉개려고. 그건 지 인터뷰예요. 괴물이죠. 근데 그 괴물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그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쉽게 우리가 괴물은 괴물 단정을 지어버리면 우린 계속 괴물을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 일어나니까. 근데 제 말씀은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더 거기서 뭘 발견을 하고 그런 괴물을 줄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런 괴물들이 왜 나왔는지를 함께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같은 환경이 더러워도요. 똑같 더러운 환경에도 이를테면 그런 거 제가 SOS 할 때 이제 참 더러운 데 많이 갔습니다. 쓰레기집 많이 갔습니다. 쓰레기를 왜 그런 분 꼭 구해 한 번씩 계세요. 집 전체를 쓰레기 채워놓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저장 강박이에요. 못 버려요. 쓰레기를 다 주워와. 쓸모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이런 집이 쓰레기에 밀림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집에서 밥도 먹었어요. 근데 같이 먹은 조윤준 탈났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약한 사람은 그 영향을 받고 병이 나고 탈이 나요. 제 말씀은 우리가 범죄를 무서워한다면 괴물을 무서워한다면 그 괴물을 만드는 환경을 좀 개선을 시키고 줄여나간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괴물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체가 괴물을 줄이는 어떤 첫 걸음이 아닐까. 뭐 되게 범죄는 괴물들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꼴통들 뭔가 우리가 얘기하죠. 어떻게 저런 꼴통이 나왔지? 제가 누구 닮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꼴통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고 또 전혀 아닌 사람들의 피부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왜 나왔고 그들이 왜 나왔고 어떻게 살아나가다 우리 계속 보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어떤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로버트 쿰사이 이 아이가 형제였습니다. 19세기 영국도 참 참담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강히 발달했지만 그 그림자가 엄청나게 심했고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엄마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지고 탕진하다가 걸려요.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너 집이 어디야? 가보자. 근데 이제 엄마가 참혹하게 죽어 있는 거였죠. 그걸 죽인 게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정말 괴물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영국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애는 바로 위탁이 되고 형은 정신병원에 이제 근데 거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새로운 환경으로 가요.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호주 이민 가서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가해서 한 일개 소대를 구해줘요. 그래서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평생 혼자 사는데 이 형은 또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이제 막 집에서 이제 뭐 쫓겨나거나 그런 소년이 왔는데 걔를 돌봐주고 걔를 잘 그러니까 키우진 않지만 걔한테 평생 멘토가 돼줘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었을 때 로버트 쿰스를 기억하며 헨리 맥클라 그 가족이 그를 추모합니다라는 이 무덤 펜을 갖다가 이 묘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갈 데 없는 괴물이었지만 그가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살인질주범도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범죄는 원래 권력하고는 떼놓을 수가 없죠. 힘있는 놈이 원래 더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그 명나라의 환관입니다. 내시예요. 위충현인데 이 사람 관이 거의 금관 조복을 입고 있는 이거 원래 내시가 못 입는 옷이에요. 근데 얘는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그러니까 황제를 등에 업고 원래 여기 우리 사극에서
주상전하 만세 조선에서 고려에서 고려는 가능해. 조선에서 주상전하 만세 부르면 그건 고정 오류예요. 우리는 만세 못 부릅니다. 우리는 천세예요. 왜냐하면 황제 폐하가 만세예요. 중국의 황제가 만세고 우리는 그 황제의 어떤 밑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 주상전하는 천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세 못 불러요. 근데 이 위충현은 살아 있었는데 그 위충현 앞에서 애들이 위충현 구천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왕보다 훨씬 위고 이제 황제는 좀 조금 미치니까 구천세를 불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이었냐면 병필태감. 그러니까 병필태감이라는 게 이 황제의 명을 이렇게 써서 넣은 사람이고 동창은 우리말로 하면 중앙정보 안기부 뭐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역할이 이제 환관 대빵이니까 왕을 모시는 이제 비서실장에다가 그다음 국정원장에다가 이제 검찰총장을 다 합친 그런 어떤 무시무시 권력이 휘둘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제 누구 충신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폐하 뭐 그를 하시옵소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딱 죽여가지고 이 사람 취미가 뭐였냐면은 이 남자들 여기 울 때가 있어요. 울 때 요거를 모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상자에 넣어놓고 가끔씩 열어봐요. 이건 아무개 울 때구나.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 막 그런 놈이었어요. 사람 무지하게 죽였고 심지어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한번 이제 환관들이 약간 무식하니까 이제 부하한테 영을 내려. 야 환관 중에 글을 읽는 놈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예 하며 달려간 게 국자갑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서울대학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쫙 잡아가지고 다 거세시켜버려요. 너 글 읽을 줄 알지? 예. 그러니까 막 글 읽는 내실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인간들이 심했어요. 근데 이 위충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관들의 어떤 엄당이 누구를 대신으로 올리고 무슨 나라의 제목 만드는 거는 사실 몇 년도 부족하다. 힘들다. 근데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거는 하루면 된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가진 무서움이죠. 원래 권력이란 거는 뭘까요? 권력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수 있다 해요. 그게 권력입니다. 너 이거 해. 이거 싫은데? 해. 권력이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물 좀 떠와. 마누라가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권력이 입이 무너진 거죠. 그건 이른바 부당한 권력의 붕괴예요. 하지만 권력은 그거죠. 정말 무서운 아버지라면, 좀 폭력 아버지라면은, 물. 그럼 누군가 떠오겠죠. 나쁜 권력이죠. 근데 나쁜 권력 그렇게 사실 그거 부당하죠. 그런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뭐 이승만, 히틀러, 스탈린, 전두환 뭐 이런 인간들 다들 나쁘죠. 하여튼 사람 죽인 놈들이 히틀러, 스탈린 둘만 해도 사람 합치면 아마 한 1억 명은 죽였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쁜 놈들인데.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이, 응? 응? 그러니까 얘도 그냥 진짜 박근혜 등에 업고 완전히 호가호위 권력으로 한 거죠. 김기춘이. 이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별명이 돈가스입니다. 남산 가면 돈가스집 유명하죠. 남산 돈가스 집이 유명한데 그 당시 별명이 남산 돈가스였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남산에 중앙정보부 있었거든요. 그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어요. 김형욱입니다. 영화 그때 뭐였지? 작년에 나온 영화 부장들에서 왜 박도원이 연기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프랑스 무슨 닭 사료에 갈려서 사라진 사람.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프랑스 파리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한 8년 동안 중정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많이 했지. 그냥 사람들 고문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위해서 못할 짓 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고생했어. 한마디로 끝나버렸네.
이건 하다가 지가 이제 망명을 해버려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지가 막 떠벌려.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에 이제 김정일을 보내서 야 들어와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나 결국 파리에서 실종이 돼버렸죠. 그 뒤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증언도 나온 게 있긴 한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분명한 거는 박정희 정권에서 죽였을 거다. 하지만 어쨌건 뭐 이렇게 권력을 쥐건 또 등에 업건 그거 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그 김창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보안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빨간 치마만 봐도 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빨갱이 이러면 거의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제 너무나 많이 조져가지고 그 당시 육참총장, 참모총장이 얘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전기로 지지면 누가 얘기하지 않겠냐, 빨갱이라고. 라고 막 꾸짖을 만큼. 그러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막 지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빨갱이 많이 잡아도 모르겠지. 어쨌건 뭐 그 중에 한 반은 무고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너무 심하게 하다가 부하 총에 맞고 죽습니다. 근데 한 놈만이 더 하면 이게 이제 김종원이라는 인간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간은 이제 그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 일본군 하사관 출신인데 뉴기니까지 갔다 왔어요. 일본군으로. 근데 소문에 지가 자랑한 바에 따르면 그때 일본군들이 포위됐으니까 그 고립된 섬에서 내가 식인도 해봤다라고 자랑했다고 해요.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처음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여순 사건, 그러니까 그 48년도 10월달 이런 여순 사건 때, 그러니까 이른바 14연대가 제주도에 출동하려고 했을 때 14연대가 우리 동족 뭐에 발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란 일으켰는데 그 여순 사건이 진압될 때 진압군에 속해 있었는데 이 인간이 한 게 일본 군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막 모아놓고 너 빨갱이지? 석툭 석툭. 미 군사 고문관들이 이 미친 거 아니야 얘? 막 그냥 보고할 만큼.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 미군들이 경멸의 호칭으로 경멸적인 호칭으로 저 새끼 시킨 호랑이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는 또 자랑스럽게 I'm tiger 그러면 하고 댕겼어요. 그리고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인데 항상 붙였어. 백두산 호랑이라고. 무슨 경산 놈이 나도 부산 사람이지만 말이지. 근데 하지만 얘는 그렇게 했고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했고 전쟁에 무능했어요. 도망을 기차게 가. 그러니까 미 고문관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고 야 대장 어디 갔어? 근데 대장이 없어. 도망갔어. 고문관은 있는데 미군은 있는데 그 미군이 자문을 해줄 장교가 도망갔어. 근데 전투에 무능한데 학살. 이를테면 어떤 식이었냐면 부산에서 이제 그 계속 자기 후퇴하면서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뭐 보도연맹이라고 아시죠? 보도연맹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전직 좌익들을 갖다 우리가 포용해 주겠다. 대신 자수해라. 라고 그 지킬 보자, 이끌 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이끌어 줄게. 좌익들 오세요. 전직 좌익들 오세요. 다 용서합니다. 자, 이름 적으시고, 자, 보리쌀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보도연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명단이 이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공무원들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신고했어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어중이 떠중이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연맹 가입하시면 보리쌀 줍니다. 할게요. 근데 그 명단이 전쟁 터진 다음에 몽땅 학살 명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흑역사인데 대한민국 권력이 젖은 흑역사죠. 지금도 이게 숫자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 100만 잡기도 하고 한 30만 잡기도 합니다. 제 실제 경험은 제가 이제 이건 좀 돌아가서 흉가 체험을 했었어요. 이제 방송에서 귀신 나온다는 흉가.
가 이제 전국을 도는데 대구에 그 영남대 뒷산에 안경 공장이 있다고 해요. 폐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갔는데 공장이 없었어. 병원이 큰 게 들어왔어. 아, 낭패 났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절벽이 있고 밤에 갔거든요. 12시쯤에. 절벽이 있고 무슨 위령제 같은 플래카드 걸려 있고 동굴이 있고 철창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촬영해 보자. 안에 뭐 있나 보자. 가지고 이제 후라시키고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봅니다. 해골 바가지가 한 수십 개 쌓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경산 코발트 광산 폐광이었습니다. 그 광산에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 인민군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한국군 군경은 보도연맹과 좌익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이웃 주민 말에 따르면 트럭이 끝도 없이 왔대요. 나갈 때 빈차로 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죽였고 그 폐광에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흉가 체험 체험단 대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피디님, 귀신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들 억울해서 귀신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했어요. 정말 반세기 동안 가족도 못 찾고 찾을 수 없고 그런 자리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그 학살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간 중에 이놈이에요. 심지어 부산이 그 당시 우리가 그러니까 낙동강 먹어서 막 싸울 때 좀 있으면 부산 뚫린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얘가 제일 그 당시 한 일이 뭐였냐면 계획을 세운 일이 갑자기 이제 미군한테 기관총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후방에 기관총으로 왜? 그러니까 우리 전방 뚫릴지 모르니까 여기 부산 형무소에 있는 애 다 죽여버리려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군한테. 그래가지고 미군이 아니 해가지고 막았어요. 그 정도의 애였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식이었냐면 그 이승만에 대한 철저한 충성파였어요. 그러니까 거창 양민학살. 그러니까 거창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그 거창 사람들 엄청 죽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창의 국회의원이 폭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거창으로. 근데 그 국회의원 이제 그 참관단이 습격을 받아요. 공비들한테. 근데 공비는 공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김정은이 부하들이었어요. 이 김정은의 부하들이 공비 옷을 입고 따발총을 들고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 군법에 회부됐어요. 근데 이승만이 권력이잖아요. 얘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3년 맞고 풀려나고 바로 경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국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치안본부장이 돼요. 그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이 인간이 얼마나 권력에 아부한 놈이었냐면, 권력에 아부하면서 또한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이었냐면은, 하루는 졸다가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졸고 있다가 그 이제 과장 한 명이 인플레가 참 문제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정은이가 졸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잡아와 인플레! 싫어합니다. 그 정도의 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정은은 우국충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순신 장군에 비교할 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주구이자 권력의 주인이 같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장면 부통령 암살도 주도를 하기도 해요. 물론 암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잡혀갔을 때 판사한테 이렇게 호령을 해요. 재판 공정히 하시오. 나를 근거도 없이 배후로 몰고 있어. 마음대로 해. 당신은 판사지만 나는 헌병 사령관이었어. 근데 헌병 사령관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가 위세 부리는 거지. 이 정도였어요. 더 재밌는 건 지금도 경북도청 홈페이지 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경북을 빛낸 인물로 김정은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경북 경산이라고 했잖아요. 길 닦아주고 자기 아들 출세시켜주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고향에 인물 누가 있어? 김정은 장군 이렇게 된 거죠. 장군 아니었지만 어쨌건 지금도
홈페이지 남아 있었다고 제가 한 달 몇 달 전에 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이게 더 역사가 묘한 거는 이 사람의 이모 그 한참 이모의 아들인가 이런 사람이 영화 감독 다큐 영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집안의 은인이 훌륭한 분 김종원 장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큐를 만들어요. 그 다큐가 이 제목입니다. 호랑이를 찾아서. 결국 이 다큐 속에서 김종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범죄가 발생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 이제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사실 괴물이 저지르는 범죄보다는 괴물은 한두 명만 죽입니다. 사실은. 많아봐야 물론 이 말이 뭐하긴 하지만 많아봐야 10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한번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괴물만큼이나 권력을 경계하고 계속 견제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좋은 말이죠. 믿음. 얼마나 좋아요. 믿음. 서로의 신뢰, 신앙.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왜 범죄의 키워드가 될까요? 이 사진은 그 76년, 8년도인가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집단촌을 구성하고 살던 인민사원이라는 집단촌을 구성하고 살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사원을 했던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 이제 문제는 그 전에도 예행 연습했던 거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 왔다.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자 연습 주스 원샷 그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 아 지금이 때가 아닌가 봐. 근데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그걸 한 거예요. 다 나눠주고 자 원샷 그리고 안 한 사람 총 쏴 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수백 명이 저렇게 시체가 돼서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그냥 미친놈들이었냐 또 그렇게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짐 존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그 뭐랄까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요. 무슨 이 사람은 또 철저하게 그 차별 반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회주의자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인종차별주의 아버지하고 연을 끊은 이유가 아버지가 흑인을 학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연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했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도 흑인과 함께 어려운 사람과 함께 그걸 강조하면서 목회 활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을 신봉한 사람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약간 이게 똘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구원자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갖다가 꾸리겠다라고 한 게 인민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가이아나 같이 그러니까 좀 허술한 나라에 가서 자기들의 그걸 꾸린 겁니다. 근데 어쨌건 심지어는 로잘린 카터 여사, 카터 대통령의 부인도 이 사람과 되게 친했고 뭐랄까 상도 많이 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사였어요. 이 사람도. 제가 SOS 때 이제 그것도 얘기를 돌아가면요. 언제 제보가 왔어요. 이상한 교회가 있다. 근데 새 신자를 안 받는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왜 동네가 왜 2층 교회 있죠? 건물에. 그런 교회인데 새 신자를 안 받아. 자기들끼리 보는데 근데 이상한 게 얘를 볼 때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요? 퍽, 퍽, 예? 뭘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린다고요? 우리도 볼 수가 없는데 소리는 나요. 그래가 이제 우리 보니까 정말 소리는 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도가 나와 미행을 했거든요. 집에 갔는데 새 모녀가 있어요. 새 모녀 사는 방 5층인데
우리가 5층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5층 밖에서 들릴 만큼 애들이 엄마를 때리는 소리가 나. 퍽퍽 윽윽 하면서. 근데 그 뭐 살려달라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비명이 안 나와. 이게 뭐지? 그래가 이제 저는 그 아이템 못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싫다, 못 하겠다. 뭐 또 할 수가 없지 않냐. 근데 PD 한 명이 갑자기 회의할 때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제가 깜빵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뭐 깜빵을 왜 가? 제가 그 교회에다 달게요 카메라를 이러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야? 네가 몰래 들어가서 그걸 달겠다고? 야, 우리가 집에 다는 거는 피해자가 요청해서 다는 거야. 그게 맞고. 근데 교회 가는 건 네가 당연히 건조물 침미이고 범죄야. 그래서 깜빡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네 깜빡 이거 방송 내릴 수도 있는 문제고 안 되는 문제야. 근데 그 친구는 고집 부리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 사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거지.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근데 팀장이 또 꼴통이라 허락을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교회란 게 예배 안 볼 때 열려 있잖아요. 가서 몰래 카메라를 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 때 예배가 문 닫고 본 다음에 다음날 카메라를 떼왔죠. 근데 다들 뜨악한 겁니다. 어느 이제 요런 모임이에요. 요런 모임인데 어떤 목사 부부는 이미 그 지도력이 없고 한 영빨 그러니까 뭐라 영빨이란다 그 뭐랄까 신앙 좋다는 집사 한 명이 장악을 하고 이를테면 하다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너 마귀 들렸다라고 때리는 거예요. 퍽퍽. 근데 우리가 보다가 이건 사람 잡겠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맞으면서 주여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지? 근데 뭐 이거 상황이니까 바로 뛰어가서 경찰서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경찰도 보고 뜨악 해가지고 이제 다 잡아왔어요. 오르륵 가가지고 뭐 하는데 문제는 전화가 왔어 우리한테. PD 양반들 좀 와보셔. 왜요? 그러니까 이거 사건이 안 돼. 에?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삼 때리는 이게 폭행이 안 돼요? 아니 맞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이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집사는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벌써 다 댕기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를 내. 신자가. 집사님 왜 사과하시는 겁니까? 나를 구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뻥. 형나도 뻥. 근데 벌써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반성하네. 이건 고발하면 사건이 안 돼 어떻게?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왔어요. 풀어줘야 되겠는데요? 와 우리도 이제 황당하죠. 근데 그 한 달 뒤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목사 부인이 맞아 죽어요. 집사한테.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그 집사는 감옥에 갔지만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집사가 때리는 모습 이게 PD가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인지하고 나 깜빵 갈게요 하고 다른 카메라예요. 전 지금도 여기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걸 찍었어요. 했던 기사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러면서 사람을 때렸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엄연히 범죄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사실은 우리 스스로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고 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단지 이런 신앙만이 아니에요. 종교에만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현을 당합니다. 실현당한 다음에 이제 이 좌절에 빠져가지고 전국을 세계 일주 하겠다 나갔다가 남미에서 있다가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을 한 걸로 침몰했어요. 그러니까 실종됐어요. 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 흔적 명패 나왔고 침몰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엄마는 계속 이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소문이 그 배가 호주에 갔대던데 이상한 소문 들으면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 신문에 광고를 내요. 내 아들 이를테면 무슨
이름이 뭐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터번스면은 내 아들 터번스를 찾습니다. 그는 뭐 손수건이 뭐 WT 이니셜이 가지고 있었고 막 그 신문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광고를 본 한 놈이 옆에 놈이 한 놈이죠. 갑자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바로 보내지는 않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요. 딴에 가다가 자 영국에 참 우리 엄마도 보고 싶은데 영국에서 왔어요? 근데 배가 침몰해가지고 여기서 겨우 내가 구사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고향 어디? 거기였는데 지금 우리 엄마 살아 계실까? 아니 이름이 뭐? 이름은 터번스라고 해요. 가끔 내가 WT라고 이니셜을 쓰기도 하지. 변호사가 와 가지고 연락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그 주장을 사실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아서 오턴이에요. 티치본이고 아서 오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티치본 흉내를 낸 거죠.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다 뿌뜨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 얘기해요. 경주마가 진마차 말이 됐구나. 왜? 체중이 빼빼가 57kg였거든. 근데 갑자기 125kg 됐네. 근데 문신도 없네. 그리고 프랑스어를 잘했거든.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야. 근데 프랑스어 봉주르 무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복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그걸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처음에 대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막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면 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너 그때 우리 같이 근무했었잖아. 그 어디 그래 오중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그 누구 친구 그때 그 장난치는 기억 안 나? 그 누구였더라? 철수. 그래 철수. 얘는 만나면서 그걸 쌓아 나가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처음엔 다 몰랐는데 처음엔 그 점점 쌓아 나가면서 자기 지원군도 쌓아 나가지만 근데 워낙에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처음엔 조금 말도 안 돼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재판까지 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엄마였어요. 근데 실상 그래요. 아니 자기 엄마같이 자식이라는데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사가 저기 아무개 부인 아들이 맞아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아들이 맞습니다. 이러면은 근데 사람들은 빤히 아닌데 근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죠. 어떤 사실 문제 한국 사람 전 요즘 특히 문제는 거예요. 너무나 확증 편향.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엄마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 살아있다는 거 믿은 거야.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엄마 나요. 네가 왔구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심지어 재판에서 이길 뻔했어요. 왜? 엄마가 맞대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엄마가 판결 전에 죽어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문제는 이걸 그 엄마뿐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지원군을 얻고 정보를 얻고 하면서 실제 이제 그럴싸한 이를테면 제3자가 그 정보 얻었잖아요. 근데 같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삼중대 근무했잖아. 나 몰라? 이러면 이 사람은 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사람을 열렬히 지지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귀족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평민이라고 멸시한다. 그러니까 평민이 감히 뭐 귀족 가문을 한다고 귀족들이 이거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봐라 닮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신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실린 거예요. 자 얼굴이 이렇게 살 좀 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이게 왜 안 닮았어? 얘 티치본 맞아. 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상당한 지원군들이 그 나중에는 저 아서 오턴이 티치본을 믿게 돼요. 저렇게 막 군중들이 막 티치본 아사 외치는 가운데 행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아스호튼 끝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그 죽은 묘비에는 티치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후원자들이. 근데 사실 우리도 이게 참 비극적인 건데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회의가 없는 믿음은 정말로 위험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뭐 참고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예를 들면은 그 사건, 그 의대생 익사 사건. 아니 그 제가 볼 때 그 익사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블랙아웃 됐다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댕겨?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 그 CCTV 보면 걸어댕기니까 이렇게 쟤 술 먹고 블랙아웃 됐다며. 어떻게 걸어댕겨? 나는 운전도 했네요. 옛날에.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블랙아웃 됐다고 사람이 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범인이야. 제가 범인이야. 분명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한 아줌마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다 믿지 마. 유튜브만 믿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사건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고죠. 아니 그럼 걔는 무슨 죄야? 물론 걔 잘못했지. 그래 술 많이 처먹으면 안 되지. 둘이서 먹은 술이 양이 입을 딱 벌어지게 하더만. 막걸리 몇 통에 소주 몇 병에. 야 그걸 둘이 다 먹었냐? 할 만큼.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집에 왔고 친구는 죽었는데 네가 죽였지 이러면 자기 뭐가 돼요. 근데 이게 한 사건 개인이 아니라 문제는 집단적인 사건.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사건 수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세월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세월호가 어떤 사람들이 뭐 잠수함이든 무엇이든 누군가 음모를 꾸며서 배를 침몰시켰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7년 동안 10년 동안 쭉 봐왔지만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조사의 결론도 끝내는 이제 내인론과 외인론. 그러니까 아니 배가 문제가 있어 들어갔다는 거 하고 바깥에서 했다는 거 하고 끝내 결론을 못 내지만 근데 외인론의 근거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거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게 저기서 빤히 보이는데 어디 남태평양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근데 애가 기울는데 다 죽었어? 그게 말이 돼?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배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넘어갔어. 교통사고야. 참혹한. 이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음모가 있어야 되고 누가 와서 박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결국은 이제 그 이를테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나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 갖다가 부풀려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즉 근거로 구성된 토대가 없는 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맥락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진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외시한 진실은 결국은 자신만 믿는 거거나 아니면 희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치본 부인이나 가짜를 지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진실만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면 넌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되고 고립되고 완강해지죠. 근데 이런 우리가 옳다는 믿음, 이게 우리한테 왔던 가장 큰 비극이자 현실태인 게 바로 전쟁과 분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방됐을 때 우리가 분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단돼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남과 북이 전쟁을 해? 웃기고 있네.가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단 5년 사이에 전쟁은 일어났고 그 뒤에 양쪽은 한 70년 동안 계속 서로를 철천지 원수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우리가 옳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김규식 선생입니다. 이제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미 군정이 신생국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 삼을까?
라고 생각했을 만큼 뭐랄까 좀 능력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란 게 어진 정치가 아니라 어떤 이 권력 다툼을 잘해요. 근데 김규식은 그게 안 됐고, 이제 김규식은 중도파. 야,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과 김일성은 야, 우리 식대로 우리가 세워야 돼 라고 해서 갈라졌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할 때 그런 비유를 하는데, 왜 그 우리가 옛날 그 과학 시간에 이 자석을 가지고 철가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철가루가 가운데에 없고 이 양크게 쫙 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해방 때였다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승만과 김일성이 자력을 쫙 발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쟤들하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중도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이 죽었고, 여운형 같은 경우는, 몽양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 암살됐잖아요. 근데 용의자가 10명이 용의자가 김일성부터 이승만까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세력이 싫어한 거야. 왜? 중간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해야, 야, 우리가 제대로 안 논다니까? 같이 못 놀아. 못 노는 애들이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지 않겠어? 너도 그쪽이구만. 그러니까 네가 커지면 안 되겠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식도 그런 쪽이었는데 그 좌우합작 운동의 보루였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군정의 평가고요. 그 강원령 목사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김규식은 유명한 공산주의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당신은 빨갱이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좌우합작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러시아 사람 선량하다. 근데 그 공산정권 들어온 다음에 엄청 죽였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잔인하다. 그런 말을 해요. 김규식이. 그래서 저 빨갱이들은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과연 김규식이 걱정했던 것처럼 빨갱이만 잔인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 대통령 말처럼 공산주의, 전체주의만 잔인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사 이래 맨날 자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도 잔인했거든요. 자, 우리는 정의롭고 저들은 척결돼야 한다. 이게 유명하니까 이 영화 1987의 한 장면인데, 이 사람은 박처원 치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은 김윤석이 역했는데, 이 박처원 치안감은 북한에서 피난민, 그때 영화에 그런 말 나오죠. 영화에서 자기 얘기를 하죠. 평안도 말 쓰면서 좀 흉내를 내면 지옥이 뭔 줄 알아?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걸 눈 앞에 보면서 꼼짝도 못하는 게 지옥이야. 내래 그걸 경험했어. 북한에서 지주 집안이었고 그렇게 당했고 혼자 탈출했어요. 어린 나이에 와서 경찰 투신했고 평생을 대공 업무 종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투철한 신념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발탁한 게 이근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박처원 잡으려고 간첩을 보냈단 말이 있을 만큼 이른바 간첩 많이 잡았고 아주 투철한 반공의 화신이었고, 그리고 빨갱이들은 악마야. 그 지옥의 악마들이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뭐 했죠? 수 없는 학생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지지고 때리고 결국 병신 만들고 또 죽였죠. 박종철은 그래서 죽은 거고요. 옆에 있는 건 서북 청년단입니다. 서북 청년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원래는 그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다고 하잖아요. 동방의 모스크바는 대구였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세요. 농담만 진담만으로. 야, 북한에 그 미군이 들어오고 남쪽에 소련 들어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왜냐하면 북쪽은 기독교세가 셌어요. 평안도 같은 경우는 뭐 선천 같은 데 가면 그 주일이 일요일 되면 전체 국민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또 환경도 그 상당히 좀 발전해, 공업시대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말은 아닌데 일본 말이지만 민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게임 지수가 솔직히 이북 쪽이 훨씬 높았었어요. 자본주의적으로. 남쪽은 원래 일본 애들이 원래 한 게, 야, 북은 관공업, 남쪽은 농업,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쪽은 그냥 줄창 소작 지주가 있고 소작이 있고 땅만 팠던 거고, 근데 북한 달랐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까 분단됐단 말입니다. 근데 되니까 갑자기 공산주의 들어오네. 그 당시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반항하다가 이제 박처분 같이 탄압받고 내려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남한에서 조직한 게 그겁니다. 서북 청년단이죠. 얘들이 제주도 가서 거기 사람들을 잡죠. 거의 씨를 말린다시피 잡죠.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들으니 하나는 사람 죽창을 찌르면서 그랬다는 거죠. 구호가 하나님! 이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서북 사람들이 유독 나빠서? 아닙니다. 기질이 더러워서? 아닙니다. 그 믿음, 우리는 옳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근데 이 빨갱이들은 악마다. 얘들을 잡는 것이 바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쭉 부르는 거예요. 그 죽인 다음에. 왜? 얘들은 마귀거든. 악마거든. 그 믿음인 거죠. 바로 그 믿음이 그런 사람들을 가져왔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인민재판 갖다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민재판은 사실 뭐랄까 전쟁 뒤에 좀 벌어지는데, 스탈린께서, 이 스탈린이 어떤 인간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백정이 이 말을 듣고 김일성한테 그 당장 전화합니다. 그 인민재판 집어치라. 왜 그런 거 하는 거고, 이유는 그거예요. 그 불리하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그 명령한 건데, 그래서 인민재판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크게는. 이른바 공식적으로는. 근데 어쨌건 이것도 그거죠. 이미 딴 거 아니죠. 자, 동무들, 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저기 살려줍시다 말 못하죠. 한 놈이 저는 반동이요 이러면은 뭐 어떻게 죽입시다.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외친 사람들은 믿는 거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계속 각인하는 거고. 정의는 저기를 낳고, 왜? 내 정의는 옳고 저쪽은 글렀어. 우리가 오르려면 쟤들을 무찔러야 돼. 추전박살. 원수에 하나 쳐서 무찔러. 되는 거고, 그 적이 앞에서 야, 그래도 쟤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면 너 반동이지, 아니면 너 빨갱이지가 나왔던 거예요. 드라마 중에 제가 제 인생 드라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명의 눈동자인데, 거기서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눈동자 중에서 이제 박상원이 그 친일파였던 스즈키한테, 그러니까 이 스즈키가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었고 해방대에 남아서 또 고위 간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힘 있는 놈 붙는 거예요. 근데 박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박상원이 상관이었어요. 그 스즈키가. 당신 같은 사람, 단순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내가 옳아, 아니면 저 틀렸어. 아주 단순하잖아요. 칼 같잖아요. 그 단순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단순함 때문에 내가 옳아, 당신 틀렸어. 이 단순한 사람들이 세상을 참 복잡하게 만들죠. 이 사람은 그 정순덕이라고 지리산 마지막 잡힌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혔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공비가 1963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뒤 10년 동안 지리산에서 그냥 혼자 투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서 댕기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부도 망실공비라 불러요. 망실공비. 그러니까 무슨 이 분실된 공비. 근데 어쨌건 잡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되게 이 한국의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되게 어떤 좀 뭐랄까, 마지막 발치산 가지고 되게 뭐랄까 좀 대접받았고, 지금도 무슨 추모식도 열리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도 그 투쟁을 하면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그 NL 뭐 해가지고 그 민족주의 해가지고 그쪽을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영웅시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건 싹 없애버리고 그냥 그만 남아 있는 것. 마지막에까지 투쟁했던 여장군, 여자, 빨치산.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실제로 저 뭐 화전민도 일가족 애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순덕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비전향 장기수가 대거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저는 되게 환영했어요. 지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큐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좋아. 근데 내 벌을 받게, 나 간첩이야. 벌 받겠어. 받았어. 무기 한 몇십 년 감옥에 있었어. 근데 그건 좋아. 마땅한데, 내 머릿속에 든 걸 왜 바꾸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나는 안 바꾸겠다고 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안 바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사상은 별로 관심 없는데 어쨌건 인간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네가 왜 바꾸려고 그래? 네가 폭력으로 날 바꾸려고 하냐고 라고 항변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공 세웠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투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김일성 만세 불러요. 나는 관심 없는데. 근데 하지만 자유민주 사회라면 내 양심은 지켜줘야지. 그 호소는 정당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몇십 명이 돌아가는데 저 가운데 선 사람이 누구냐, 꽃다발 든 사람 누구냐면 신광수. 근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왜 그 일본인들이 일본 납치 사건 얘기하죠. 북한 사람들이 일본이 납치해 갔다고. 근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니 제1교포가 간 게 얼만데, 그 일본인 처도 있는데 왜 굳이 일본어로 배우겠다고 일본에서 납치를 해? 말도 안 돼. 거짓말이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어떤 신광수가 납치한 사람은 어느 그 불쌍한 중국집 주방장이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혼자 그냥 한 사람, 그 사람 납치해가 북한 보내버리고 자기가 그 신분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남한 들어와서 공작활동 간첩으로 들어왔죠.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신광수는 또 여중생을 길 가는 걸 납치해가지고 북한에 바로 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꽃다발 알고 있듯이 통일운동가로 지금 대우받다가 마지막에는 받다가 이북에 아주 빨리 넘어갔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런 거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아니 뭐 일본이 끌고 간 사람들이 얼만데 그 북한에서 몇 명 끌고 갔다고 그걸 문제시합니까? 아니 이보세요. 문제가 다르죠. 그건 유괴를 한 거고 그쪽은 끌고 간 것. 아니 그 북한이 같이 문제 있는 거지 왜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야 인간이 그러면 되라는 질문 삭감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믿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절대화가 되고 그게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란 대전제가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고문을 하건 누구를 납치를 하건 누구를 사람을 죽이건 그게 그럴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큰 범죄가 된다고 보고 이른바 이런 정의, 스스로의 정의감, 우리의 당위 그런 것도 인간을 무수한 범죄의 어떤 늪으로 끌어들이는 큰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단돼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고 북이고 좀 이제는 난 솔직히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대사관 설치하고 서로 그냥 왕래하고 그냥 얘기하고 우리가 관광 가서 그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아니 그게 낫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갈래 상황에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포스터가 나오고 종북 완전 박멸 이런 포스터가 나오고
갑자기 웬 토착 외구가 한일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 대체 무슨 말인?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광복절 기념사 했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듣다가 아니 그럼 베트남 중국하고 끊자고? 지금 전 세계 어디예요?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예요? 베트남 중국이에요. 그럼 걔들하고 끊자고? 그것도 전혀 못할 거면서. 근데 문제는 또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야당의 반응이 그거예요. 이번 그 기념사는 친일적이었다. 아니 21세기에 갑자기 왜 친일과 반공이 싸우고 있냐고.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서로의 정의만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적대감만 강화되고 이제 솔직히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이 소셜 미디어 나온 다음에 SNS가 된 다음에 문제가 전 세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SNS가 자기가 믿고 싶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내 패친들, 내가 그 보면은 다 비슷한 사람 좋아요 눌러주고 그쪽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다 우리 편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리 편에 가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인간 이하들이야. 이를테면 미국도 그런 통계 있더라고요.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빨갱이들이다. 미국을 망치고 있다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 이것들은 상종 못할 꼴통들이다. 이게 높아졌어요. 우리 또한 지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믿음들, 신념들 이게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면 정말 우리가 1950년 겪었던 그런 전쟁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다못해 이제 인종 폭동이든지 우리가 괴물 하나의 공포에 질리지만 그 괴물 몇만 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같이 한번 기억을 하고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 교회를 요즘은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하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그런 거 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누구 범죄를 봤을 때 돌 어디 있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돌 던져야죠. 하지만 먼저 한번 먼저 바로잡을 노력을 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라 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건 정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생각이 드는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해라. 네가 어떤 취급 받고 싶으면 그런 취급을 해라. 네가 대우받으려면 대우를 해야 된다. 네가 누구를 무시하면 너 또한 무시당한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갖는 게 최소한 어떤 누구 범죄를 봤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누구를 대할 때 나도 저렇게 대접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범죄라는 어떤 필연적인 현상과 조금은 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일단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뭔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뭔가 있어 그랬는데 근데 나태루에 하는 범죄고 그러니까 범죄 아닌 범죄인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한 이제 되게 무서운 거는 그 나태라는 단어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른바 뭐랄까 권력자들이 어떤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저러한가 왜 저렇게 못 사나 할 때 사실은 나태란 단어를 쉽게 쓰거든요. 쟤들이 게을러서 그래 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아까 자본주의 시대 때 그때도 이제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게을러서 그래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금씩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권력 가진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권력 음. 수준과 음. 그런 거랑은 다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 솔직히 좀 제발 좀 성공하길 바래요. 진심으로. 전 그래서 제 친구들 갑자기 전화 옵니다. 주말에. 야, 광화문에 안 남았냐? 난 전 얘기 그 이른바 촛불 시간 난 이게요. 나는 안 나간다. 나는 탄핵 반대다. 야, 또 한 번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공화국이 선거가 된 정권은 5년 동안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윤석열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 전두환도 아웅산에서 폭탄 맞았잖아요. 자기 부하 다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놓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북한의 수제 물자를 받습니다. 북한이 수제 물자 줄까? 그러니까 덜렁 냉큼 받아버려. 줘. 그때 북한 난리 났습니다. 그 물자 구한다고. 근데 제 말은 이제 적어도 또 전두환은 그 뒤에 이제 부하들 똘마니들이 와가지고 각하 우리도 올라가서 저 김일성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전두환이 얘기를 해요. 내 명령 없이 한 발짝 움직인 놈은 반역으로 간주한다. 라고 경고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두환조차도 이 분단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감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노린 사람한테 그 다음 해에 주성님의 어떤 독립운동의 공헌과 그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합시다. 그게 전두환이에요. 근데 뭐 박정희도 그랬고 박근혜까지도 그랬어요. 어쨌건. 근데 저는 이를테면 이명박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 터진 직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에서 이제 이건 북한에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이명박은 야 신중히 알아봐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단 국가로서 어떤 이 정말 여차하면은 수천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의 어떤 대통령이라면은 최소한의 분단 그 책임을 지고 그걸 신중히 봐야 되는데 우리 윤통께서는 지금 그게 너무 지금 안보에서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나름은 그래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사라졌어요. 전 그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요즘.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무슨 알겠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성경을 인용한 건 종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저 말.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하는 보고 제발 신중하고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라는 그 주제를 갖다가 저희가 거기에 담은 거지. 전 솔직히 교회 요즘 안 나갑니다. 예. 박수로 좀 자, 고맙습니다.